파리를 두고 한국으로 간다고요?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건축과 문화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 올리버 브라운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독특하고 인상적인 건축물을 취재하는 것이 제 일이죠.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조금 의외입니다. 원래는 파리로 가서 예술적인 건축물들을 취재할 계획이었거든요. 파리는 언제 가도 새로운 발견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리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료 기자인 앨리스가 불쑥 제게 다가왔습니다. 올리버,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전통적인 궁궐부터 초현대적인 건축물까지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앨리스, 난 이미 파리로 취재 계획을 잡았어. 게다가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거기서 유명한 건축물이 뭐가 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아. 그러자 앨리스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제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일본 건축을 취재하고 나서 깨달았는데 한국도 못지않은 매력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나라를 가보지 않는다는 건 정말 큰 손해야. 내 스타일에 딱 맞을 거라니까. 그래도 파리는 확실한 선택이잖아. 이미 준비도 다 했고. 저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설득은 계속됐습니다. 몇 분 동안 이어진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 끝에 저는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내 말을 믿어볼게.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니면 내가 점심을 사야 한다. 이렇게 약간은 투덜거리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조금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험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솔직히 공항은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짐을 찾는 장소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그런 제 고정관념을 단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공항 자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어요. 거대한 유리 구조물은 자연광을 가득 끌어들이며 공항 내부를 밝고 생동감 있게 만들었고 내부 곳곳에는 자동화된 시스템과 직관적인 안내 표지판이 있어 매우 효율적이었죠. 공항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한 디테일이 느껴졌어요. 앨리스가 제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봐, 내가 괜히 추천한 게 아니지. 공항부터 이렇게 멋진데. 앞으로의 일정은 더 기대해도 좋아.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움이 앞으로의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줬죠. 서울로 이동한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궁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궁의 중심을 이루는 건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원과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단청이라 불리는 전통 문양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붉은색, 녹색, 금색 등 강렬한 색감이 어우러져 각 건물을 생동감 있게 감싸고 있었죠. 단순히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각 색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고 나니 더 흥미로웠습니다. 붉은색은 왕실의 권위, 녹색은 생명과 자연, 금색은 부와 번영을 나타낸다고 하더군요. 경복궁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복을 입고 궁궐을 둘러보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궁궐의 전통적인 배경과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바로 옆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중앙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설명해 주길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왕으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한글이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 문맹을 줄이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어요. 저도 동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건축물이 단순히 공간을 담아내는 것 이상인 것처럼 언어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구나. 광장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공간 속에 녹아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남산타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남산타워는 낮과 밤이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망대에 올라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으로 물결치는 듯했어요. 그런데 남산타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타워 주변에 걸려있던 수많은 자물쇠들이었습니다. 자물쇠에는 각기 다른 글귀가 적혀 있었고 커플들은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버리며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앨리스와 저는 우리도 자물쇠를 하나 걸어보자며 함께 참여해보기로 했죠. 열쇠는 타워 아래로 던지며 이 취재가 성공하길이라는 소망을 담아 자물쇠를 걸었어요. 생각보다 낭만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타워 안에는 타임캡슐이라는 의미 있는 체험 공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름만 보고 과거의 유물을 보거나 기록된 역사를 체험하는 곳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형태의 캡슐이더군요. 이곳에서는 미래의 나에게 혹은 소중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타임캡슐 안에 보관되고 1년 뒤에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이벤트였죠. 이 체험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시간을 건너는 메시지라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앞으로의 나에게 남기는 편지라니 순간 마음이 설레더군요. 그래서 잠시 앉아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의 한국, 그리고 이 타워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편지지에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자. 오늘 한국에서 느꼈던 경이로움,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건축물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 1년 뒤 이 편지를 다시 읽게 될 때면 꼭 다시 남산타워를 찾아와 지금의 감정을 떠올리길 바란다. 그렇게 편지를 캡슐 안에 넣고 뚜껑을 닫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편지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느낌이었죠. 돌아가는 길 앨리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타임캡슐을 1년 뒤에 다시 보려면 내가 다시 이곳 남산타워에 와야겠지. 그 말을 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 이 캡슐을 열고 편지를 읽는 날을 상상해봤습니다. 그때의 나는 오늘의 내가 쓴 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타임캡슐은 그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작은 상자가 아니라 저에게 또 한 번 한국을 찾을 이유를 만들어준 특별한 약속이 된 셈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공항, 경복궁, 광화문 광장, 남산타워까지 각각의 장소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처음에 파리를 포기하고 온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 순간들이었죠. 다음날 부산으로 떠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찍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타기 위해서였죠. 플랫폼으로 가는 길에 승강장을 바삐 오가는 사람들과 기차 출발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어우러져 역 안은 활기차고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앨리스가 갑자기 멈춰서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리버, 내 표가 없어. 아마 매표소 근처에서 떨어뜨렸나 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일단 그녀와 함께 표를 찾으러 매표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긴장감이 밀려왔죠. 마침 근처에 있던 한 승무원이 상황을 보고 다가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은 뒤 무전기로 역내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승객이 티켓을 들고 다가오며 물었죠. 혹시 이 티켓 아닌가요? 놀랍게도 앨리스의 티켓이었습니다. 그분은 매표소 근처에서 표를 발견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봐 들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앨리스는 크게 안도하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일정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승무원도 미소를 지으며 다행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덧붙였죠. 이 작은 해프닝은 저희에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앨리스는 표를 단단히 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한국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 한국 사람들 덕분에 실수조차 좋은 기억이 되네. 저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우리는 KTX에 올라탔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차 내부는 넓고 쾌적했고 무엇보다 정시성이 뛰어나 여행 일정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앨리스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부산은 한국에서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 정말 매력적이야. 특히 오늘 가볼 LCT라는 건물이 정말 멋질 거야. LCT?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앨리스의 설명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가 금세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해운대로 향했어요. 해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변으로 넓고 깨끗한 백사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건 바로 그 앞에 우뚝 솟아있는 LCT였습니다. 이 건물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 복합 빌딩 중 하나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LCT는 101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건물인데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호텔, 레지던스, 상업시설까지 모두 포함한 복합 단지였습니다. 앨리스가 말했죠. 올리버, 여긴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야. 이 도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현대적인 건축,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지. 건물 외관은 곡선형 디자인으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돛을 연상시켰고 유리로 된 파사드는 햇빛을 받아 바다처럼 반짝였습니다. 특히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스카이워크에서는 해운대와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장관은 정말 잊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앨리스, 이런 곳에서 하루쯤 살아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경험이겠어. 제가 감탄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맞아. 이런 건축물은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을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 같아. LCT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건축이 단순히 전통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LCT를 둘러본 뒤 근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험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식당에서 상에 오른 음식들은 그야말로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해주는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특히 테이블 가득 채운 다양한 반찬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앨리스가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선 반찬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게 기본이야. 그리고 이걸 모두 무료로 리필해준다는 점도 정말 놀랍지 않아?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각 반찬마다 독특한 풍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잘 익은 김치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서 정말 매력적이더군요. 메인 요리로 나온 불고기는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한 소스가 고기에 깊숙이 배어있어 입안에서 살살 녹았어요. 그 외에도 부드럽고 고소한 된장찌개, 아삭한 나물무침 등 모든 음식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완벽한 식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반찬과 함께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기는 게 한국 음식의 큰 매력이지. 다양한 그리고 각각의 반찬이 건강에도 좋아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대.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 음식들만으로도 한국에 온 보람이 있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앨리스가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다 본 게 아니야.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 오후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해운대에서 해인사로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도시의 활기가 가득했던 해운대와는 달리 해인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팔만대장경은 13세기에 만들어진 불교 경전으로 약 8만 개의 목판에 새겨져 있는 방대한 지식의 집합체였습니다. 이곳을 직접 마주하니 그 규모와 정교함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목판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고 선조들의 노고와 지혜가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새겼을까? 제가 중얼거리자 근처에 계시던 해인사 관계자분이 다가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히 경전이 아니라 한국이 자랑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이 목판들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요. 특히 제작 과정은 그야말로 경건함과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장경을 새기는 작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장인들은 목판 하나를 새길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고 잘못된 글자가 있을 경우 그 목판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새겼습니다. 그렇게 8만 개의 목판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목판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신념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경전을 새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과 노력을 하나의 목판에 온전히 쏟아부었던 것이었죠. 관계자분은 이어서 대장경이 만들어질 당시 목재 선택부터도 신중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재는 주로 질 좋은 3번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목판을 제작하기 전 나무를 몇 년간 물속에 담가두어 뒤틀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건조시키고 경전을 새길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듣고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대장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하고 정성을 다한 작업의 연속이었던 거죠. 또한 해인사에서 만난 한 승려분과의 대화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팔만대장경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겨진 지혜는 단순히 불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데 큰 가르침이 됩니다.
목한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소중한 수행의 흔적이자 미래 세대에 전할 유산이지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팔만대장경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문화와 신념의 결정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에 만들어진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경외감과 동시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둘째 날은 이렇게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경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운대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해인사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은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둘 다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곳을 방문하며 저는 한국 건축과 문화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파리를 포기하고 온 선택이 여전히 아쉬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전혀. 오히려 지금은 파리를 떠올릴 틈도 없을 정도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다채롭고 매력적인지 몰랐어.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운 경험이야. 그렇게 말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도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아침부터 부산시민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부산에 있는 또 하나의 공원일 거라 생각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이곳이 가진 독특한 스토리와 공간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과거 일본군 병영터로 사용되던 역사의 현장이었는데 지금은 부산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공원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현대적인 조경과 전통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공간이 눈길을 끌었어요. 넓은 잔디밭 주변으로는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응용한 정자와 나무 데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는 과거 병영 시절의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이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앨리스와 저는 공원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시관 안에서는 과거 병영터의 모습과 이 공간이 공원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서 들여다보더군요. 그 사진은 병영 시절의 낡은 건물이 지금의 공원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이런 건축물 재생 프로젝트를 보면 정말 감탄하게 돼. 일본에도 비슷한 사례가 몇 있었지만 한국은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더 탁월한 것 같아. 그녀는 이어 일본에서 방문했던 한 공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쿄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어. 오래된 병영터를 공원으로 바꿨는데 그곳은 조금 달랐지. 일본은 주로 원래 공간의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하더라고. 그건 물론 멋졌지만 여기는 단순히 공간만 바꾼 게 아니잖아. 사람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면서도 현재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잖아. 그 점에서 한국이 가진 독창성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 앨리스의 말을 듣고 보니 부산시민공원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지우거나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아픔과 교훈을 담아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과거 병영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비와 전쟁 당시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설명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공원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게 하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주고 있었죠. 특히 저와 앨리스는 병영의 옛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 작은 전시관 안에서 오래된 병영터의 구조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이 이런 공간을 얼마나 세심하고 진심 어린 노력으로 보존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앨리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사적인 장소를 복원하거나 보존하려는 노력이 많았지만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도 사람들의 일상으로 녹아들게 만드는 건 정말 독특한 접근법 같아. 한국은 사람들이 공간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저는 그녀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과거의 아픔을 단순히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역사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원 중심부에서 잠시 앉아 있던 중 앨리스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리버, 처음에 내가 파리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자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던 거 기억해? 근데 지금 너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옳았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인정할게. 처음엔 정말 별 기대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공원 하나만으로도 내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 한국은 진짜 특별한 나라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주변 풍경을 바라보던 중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우산 안 가져왔지?
제가 묻자 앨리스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당연히 안 가져왔지.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울 줄 누가 알았겠어. 순식간에 빗줄기가 굵어지자 우리는 급히 공원 안의 나무 아래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라고 해도 빗물이 스며들어 옷이 점점 젖어갔죠.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한 가족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이 말했죠. 우산이 없으신가 봐요. 이거 쓰세요. 저희는 차가 가까워서 괜찮아요. 그분은 저희에게 우산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우산은 크고 튼튼해 보였고 앨리스와 제가 함께 쓰기에 충분했어요. 저희는 머뭇거리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게 됐어요. 가족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천천히 공원 입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문득 이번 여행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친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멋진 건축물과 공간들을 취재하기 위해 온 여행이었지만 결국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이었습니다. 앨리스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런 순간들이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단순히 풍경이나 건축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껴지는 게 한국의 매력이 아닐까?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 공원도, 이 우산도,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같아.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지. 비가 그치고 하늘이 다시 맑아질 무렵, 우리는 우산을 돌려드리기 위해 가족을 찾았지만 이미 공원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우산은 우리 손에 남아 있었고 저는 앨리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우산은 좋은 기억의 상징으로 남겠네. 한국에서의 이 하루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풍경을 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취재 차원에서 떠났던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에서 가장 특별하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복궁과 남산타워, 부산의 해운대와 LCT,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시민공원과 팔만대장경. 각각의 장소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국에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특히 남산타워의 타임캡슐이 생각났습니다. 타워에서 미래의 나에게 쓴 편지는 제가 한국을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죠.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후 이 편지를 다시 읽기 위해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지. 단순한 여행의 끝이 아니라 이곳과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앨리스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가 물었습니다. 올리버, 이번 취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래?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사람과 공간, 그리고 시간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나라 같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기사를 써봐. 분명 독자들도 한국의 매력에 빠질 거야.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느낀 모든 감정과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생각을 하니 마음 한편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잠시 앉아 이 여행을 마무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분명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거야.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에 못 본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해야겠어.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진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래로 펼쳐진 한국의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죠. 다시 만나요, 한국. 며칠 뒤 한국에서의 취재 내용을 담은 제 기사가 BBC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기사는 기대 이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건축과 문화의 숨은 보석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출발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었다니 놀랍다. 언제나 K-팝과 드라마만 떠올렸는데 건축과 문화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몰랐다. 다음 휴가는 한국으로 가야겠다. 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히 기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BC에서는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한국 건축과 문화를 더 깊이 조명하는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실감하며 한국의 매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사가 나간 뒤 한국관광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숨은 매력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오히려 제가 감사를 전해야 할 정도로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반응을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건축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은 단순히 지역적인 매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감동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건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고 무엇보다 사람과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1년 후 남산타워의 타임캡슐을 다시 열기 위해 한국을 찾을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저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취재지가 아닌 제 삶에서 다시 찾고 싶은 특별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감동과 깨달음은 제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감동기부였습니다.